자, 이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 이제 상법까지 총 그 20회 동안 선택형 기출을 보실 건데, 일단은 뭐 저기 출제 경향이나 이런 뭐 공부 방법 간단히 좀 뭐 팁부터 하면요. 그 뭐 올해 시험 보신 분도 계시고 뭐 이제 보실 분도 계실 텐데, 그 뭐 최근에 문제들 자체가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좀 어려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뭐 민사 70개잖아요, 선택형이. 그러니까 70개 중에서 최소한 이제 뭐 35개 정도는 이제 반 정도, 이거는 기존 기출이에요. 기존 기출.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물론 뭐 저 선택형 작업도 제가 다 했지만, 그 문제들을 보면 뭐 5가지 지문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5가지 지문을 다 봐야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야 뭐 다음 중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틀리면 1번 정답 처리하고 뭐 뒤에 건 안 읽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야 뭐 5가지 지문을 다 보는 건데, 그 어떤 지문들은 뭐 보면 저도 처음 보는 지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례 같은 것도 저도 모르는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판례가 아닌데 그냥 교수님들 책에서 이제 일반 이론으로 정리된 게 막 지문 나오고, 뭐 나중에 상법이나 이런 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맞춰라가 아니라 정답은 뭐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판례 뭐 그런 식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선다니까 어차피 뭐 정답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출됐던 내용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최소한 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객관식이 민사법에 한정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반이 안 되면 그건 기출조차도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어렵고 또 사례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데 사례는 뭐 암기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시험 끝나고 이제 시험 보신 분들 중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보실 분들이 이메일 보내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뭐 교수님 교과서를 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또는 뭐 기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정확한 분석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뭐 교수님들 책 보면 좋겠죠. 근데 그 우리가 선택 사례 기록을 한꺼번에 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보고 앉아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저희 때처럼 뭐 객관식 따로 주관식 따로 이렇게 보면 그나마 몰라도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객관식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반이 안 나오면 그거는 기출조차도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출만 정리해도,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집을 이렇게 오지선다 원래 원문이 아니라 이렇게 쪼개놓은 게, 그러면서 문제들을 다 실어놨어요. 머릿말에 뭐 써놨지만 1회 변시부터 올해 14년도까지 14회죠. 그러니까 1회 변시부터 한 지문도 안 빼놓고 다 해놨고, 그다음 중복 지문들은 다 몰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제 이렇게 중복 지문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올해 선택형이 뭐 유난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 35개 정도는 기존 문제만 철저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5개는 이제 새로 출제되는 뭐 최신 판례라든가 처음 나온 거나, 그다음 최근에 뭐 좀 이따 보시겠지만 뭐 조문 신설된데 그런 조문들 문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35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35개들 중에서 특히 이제 상법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선택형 고득점 맞거나 이렇게 보는 분들 보면 대부분 틀리는 게 보면 상법에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상법에는 뭐 이렇게 좀 지엽적인 조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해오는, 뭐 저 수험생이 아니니까 안 해오지만 조문 같은 것들 막 내고 이런단 말이죠. 나중에 상법 기출할 때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판례도 전혀 없고 특정 교수님 책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리된 거, 그런 게 올해 지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그 지문은 뭐 몰라도 정답 맞추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새로 출제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최신 판례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만 충분히 맞춰도 이제 35개에서 이제 40개 정도를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 맞춰가지고 합격을 못 하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공법 30개, 그 다음에 형사 30개, 그 다음에 민사 한 50개 이 정도. 그럼 이제 총 한 1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운이 좋아서 더 많이 맞고, 이제 형사 공법은 조금 또 단기간에 많이 돌리면은 뭐 30몇 개 좀 초과해서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최소한 이제 한 요 정도 목표로 해서, 뭐 목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민사는 한 50개 정도 목표해서 50개에서 이제 55개 정도. 그럼 대부분 이제 이 정도 맞아가지고 한 110개, 120개 이 정도 맞으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민사 한정에서 보면 이제 상법에서 많이 틀리는 게, 뭐 민법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 이제 뭐 민소는 판례 위주로 나오는데, 상법은 지엽적인 뭐 조문 이런 거 뭐 우리가 주식회사 빼고는 잘 안 보는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부분 한 이제 20개 정도 틀리는 분들 보면 한 10개 정도는 상법에 틀리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를 이제 일단 문제가 어려우니까 뭐 이제 뭐 다른 문제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 보통 보면은 저도 수험생이니까 그렇지만 일단 범위를 정해놓고 이거를 막 무한 반복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범위를 정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씩 질문하신 경우 선택형을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럼 일단 기출을 다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기출을 볼 거잖아요. 그 기출을 다 보고 그래서 기출을 이제 8월 모의고사 전까지 다 보시라는 거예요. 8모 전까지. 그래서 왜냐면 이제 8모 후에 보통 학원에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8월 모의고사까지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는데 그럼 기출을 보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뭐 객관식 문제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집을 딱 사가지고 1번부터 막 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기본 내용을 익혀야죠. 그래서 기본서. 그러니까 기본서라는 게 꼭 무슨 두꺼운 2000페이지짜리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암기장이 사실 이름만 암기장이지 뭐 기본서 그냥 이제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든 암기장이든 쉽게 해서 이제 시험장에 딱 한 것만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뭘 들고 갈 거냐. 그게 이제 내 나름대로 기본서잖아요. 그게 뭐 암기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꺼운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례집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요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그래서 보통 이제 암기장들이 보통 뭐 강사도 만드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서의 내용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이제 지워 나가는 거예요. 자꾸 지워 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객관식 공부한다 싶으면은 이제 문제집 사가지고 1번부터 막 푸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동저당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문제를 풀면 그게 풀리겠어요?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저당 문제 막 보면 한 문제 가지고 1시간씩 고민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익힌 다음에 예컨대 뭐 사행위 취소를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보면서 아는 판례들이 있잖아요. 아는 판례, 내가 본 책에서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지우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도 나중에 1월 달에도 요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보는 걸 기본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서라는 게 꼭 뭐 교수나 이제 강사 기본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장에 한 것만 들고 들어갈 수 있다면 들고 갈 책을 기본서라고 제가 이제 말하는 건데 그게 뭐 암기장이 됐든 뭐든 그거를 읽고 바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채취 공부한다 그럼 채취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 문제를 바로 풀면 여기서 봤던 판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바로 지우면 되고 바로 지우고 없는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없는 것들 중에서도 이런 법리를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대부분 이제 잘못 가시는 분들이 내가 본 책에서 그 판례가 있어야 그 판례를 그대로 봐야지만 맞출 수 있다.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민법책 교수님들 책들 뭐 예를 들어서 민법 한 2000페이지 책이 있는데 거기서 빠지는 판례, 거기 없는 판례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전제 사실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 객관식 공부하셔도 이게 효용성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분들 보면 내가 본 책에서 그대로 판례가 나와야지 맞추고 그러니까 뭐 그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보니까는 기출 문제만 봐도 내가 보던 암기장이 없네. 그러니까 막 기본서 사기는 그렇고 하니까 암기장만 강사들 거 다 사가지고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다 빠져나가죠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으면 이제 객관식 70개 중에 50개 맞추는 데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잘 모르는 판례도 안 본 판례도 맞출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생각 자체를 자꾸 이제 내가 본 책에서 그대로 나와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판례 찾아가지고 내가 책에다 밑줄 수 있는 책이어야 된다. 그런 책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법 총칙이 2000페이지 책이어도 빠지는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전 뭐 듣도 보도 못한 판례가 나오고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상법 같은 데도 제가 기출 달다 보니까 뭐 저도 처음 보는 지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인지 찾아보니까 특정 교수님 책에 있는 지문이 막 나오고 하던데 물론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정답 맞추는 데 지장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니까 그걸 다 찾아가지고 책에 밑줄 긋고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암기장 펴놓고 기출문제 펴놓고 거기서 막 찾잖아요. 찾아가지고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기출 표시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없는 거니까 암기장에 빠져서 객관식 대비가 안 된다는데 암기장은 객관식용 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대로 기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지워 나가는 식으로 자꾸 지우는 거예요. 아는 거 지우고. 근데 이제 모르는 건 체크해 놓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옮기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시다가 막판에 이제 해독툴 돌려서 실제 지금 민법책이 뭐 제 책 같은 거 한 700페이지 되는데 이게 질적으로 한 200페이지 정도로 줄어야 돼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막판에 가서 뭐 꼭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한 5개년만 보면 안 되냐. 이제 뭐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그 심증은 이해가 뭐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5개년만 봐도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5개년을 보지 뭐하러 처음부터 이렇게 두꺼운 거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래서 매년 한 10월 달쯤 되면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만 바뀌어서 똑같은 질문해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얘기 들어왔더니 뭐 변시 5개년에 변모 3개년을 봐야 된다. 아니 그건 공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안 해놓으니까 막판에 뭐 버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기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똑같은 질문이 이제 저 메일로 하시는 게 뭐 변시 기출만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는데 주변 뭐 시험 본 뭐 선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럼 변모 몇 개년을 봐야 되느냐.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일단 이걸 해놓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출만 정확하게 소화를 시켰으면 40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신 분들은 뭐 변모를 안 봐서가 아니라 이 기본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자 3번부터 봤지만 기출 문제 말고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변시는 선택 사례 기록을 다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이 민법 객관식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법 객관식에서 기출에다가 뭐 변시 법전형 문제 한 3개년만 추가하면 민법 객관식 책만 한 2000페이지인데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이. 아주 성실한 분들 뭐 한두 번 보죠. 근데 뭐 법서는 그렇잖아요. 한두 번 본 거랑 안 본 거랑 똑같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 때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저 볼펜으로 저 별표 쳐놓고 뭐라고 써놨는데 처음 쓴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내용들 보면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냥 작년처럼 또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반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요맘때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상담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한 2번 보고 이제 올해 3번 봤겠죠. 근데 이제 2번 시험 봤는데 이제 뭐예요 사례는 올릴 수 있는 점수만큼 내 한도에 그 뭐 최대한 올린 것 같다. 아무리 뭐 나중에 1년을 더 공부해도 사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올릴 수 있는 게 선택형 아니냐. 그래서 나는 선택형에 올인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근데 뭐 학원들이 다 사례 기록의 위주가 되지 선택형 위주로 가는 학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은 분명히 올해 또 선택형이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뭐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 게 그 공부 방법이 그냥 뭐예요. 선택형 한다고 하니까 일단 뭐 법전형 문제나 이런 거 책을 사가지고 1번부터 막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실력이 안 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다 합쳐가지고 한 80개 정도 맞았는데 1년 죽어라고 해가지고 한 83개, 4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연 증가분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죠, 사실 보면. 그러니까 내용들을 자꾸 돌리면서 자꾸 지워나가는 식으로 가야 돼요. 지우고 이걸 뭐 옮겨 적고 이러지 말고 그냥 빠진 판례들 체크하고 판례 의미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이 특히 어려웠다고 하는 게 뭐 올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매년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자꾸 적응하니까 더군다나 변시는 작년부터 이제 CBT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학원에서 이렇게 채점도 많이 해봤는데 CBT 때문에 어차피 당락은 주관식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 이제 객관식은 채점하고 몇 개인지 알 수 있으니까 객관식에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제가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고 뭐 저기 학생들은 이제 많이 보잖아요. 시험 보고 이제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10개를 넣으면 거의 99% 붙었단 말이에요. 선택형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뭐 열어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CBT 딱 되고 110개 넘고 떨어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누가 그랬다더라 이렇게 들은 적은 있어도 그 뭐 어떤 사람이 뭐 115개 맞고 떨어졌다더라. 근데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CBT에서 이제 학원 수업 듣거나 이분들이 실제로 제가 성적표를 봤으니까 그 객관식 110개 맞고 떨어진 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식은 이제 결국은 사례 기록이 당락을 좌우하는 거고 반대로 물론 그렇잖아요. 뭐 사례 기록을 잘 보는데 객관식을 못 보겠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 단어를 영어 단어를 다 알면 매끄럽게 문장을 번역 못해도 무슨 말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 단어는 다 아는데 번역이 안 된다.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 사례 기록을 한꺼번에 쭉 올려야지 선택형 사례 기록은 내가 잘 못하니까 선택형이 일단 뭐 한 110개 맞으면 안 떨어진다더라. 그러니까 선택형에 올인하겠다. 이것도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죠. 선택형 이 정도 맞을 수 있는 점수면 사례 기록도 웬만큼 쓰죠. 그러니까 올해 사례 기록이 어려웠다고 해도 그건 나중에 이제 암기장 강의를 할 때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례 기록이 어려워도 기본적인 법리를 맞추면 선택형도 그렇잖아요. 올해 뭐 1회부터 14회까지 중에 뭐 저기 어려웠다고 꼽히면 올해 문제가 어렵긴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해도 기존 기출만 제대로 소화해서 내 거로 하고 있으면 최소한 이제 이 35개는 그대로 나온 거니까 정답 맞추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35개 그대로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
부분은 이 정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이면은 뭐 저 40개 대 중반은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신 분들은 변모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변모 보고 이럴 게 아니라 이거부터 잡아야 돼요. 이거부터. 그래서 이제 기출을 팔모 전까지. 왜냐면 팔모 끝나고 이제 진모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진모로 가니까는 기출을 가장 이상적인 게 팔모 전까지 정리. 정리라는 게 뭐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워 나가서 질적으로 줄이시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질적으로 줄여가지고 양이 지금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꾸 질적으로 줄여서 이제 한 뭐 30% 40% 정도만 남기고 줄이면 하여간 지운 분량이 50% 미만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다 이제 막판에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릿말에 써놨지만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요 책 순서대로 그대로 해서 이제 정지문 책을 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뭐 학원 다니신 분들은 나중에 뭐 5월달 이럴 때 특강 같은 거로 이제 정지문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 이게 잘 정리된 분들은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죠. 읽으면서 정리하고 그럼 정지문 해봤자만 뭐 상법까지 다 해가지고 한 300페이지 암기장 사이즈로 해서 뭐 한 페이지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진모 때도 이제 이제 선택형 문제를 하는데 선택형 한 20문제 정도 할 거예요 매일. 그 민법 같은 경우 보면 한 9회 이 정도 이제 하니까 한 180문제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요? 미기출 문제 위주하고 미기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그러니까 6월달 판례까지 시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같은 거를 정리해서 그러니까 기출 안 됐던 쟁점이나 최신 판례 위주로 가요. 그럼 이것도 이제 양이 많으니까 벅찬데 그러니까 이제 진모 전까지 어느 정도 한 50% 미만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진모할 때도 예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요거 기출 문제 보고 요거 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작년에 하도 이제 그 혼자 정리하시기 벅차하시길래 이걸 또 예상 정지문해서 했었어요. 올해도 물론 나올 거고. 그래서 막판에 이제 저 진모 끝나고 신모 끝나면 신모 이후에는 요 두 권만 열심히 돌리면 되죠. 그럼 이거 금방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정리가 잘 돼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잘 돌리신 분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시험 보고 아직 뭐 발표가 안 나서 그렇지만 올해 그렇게 어려워도 뭐 130개 넘은 분도 있어요. 이거 막판에 이거 열심히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상 그래서 제가 기출하고 저 시간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뭐 지모 문제만 보면 충분하다. 제가 매년 법전형 문제도 풀고 하니까. 근데 사람 심리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수험생이.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 4월 달에 보통 개강하잖아요. 4월에 이제 발표하고 이제 학원 종합반 시작할 때 일순환 때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법전형 문제 중에서 이제 선택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전형 문제 중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 보통 이제 법전형 문제도 이제 지금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11년도인가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게 대부분 보면 중복되는 지문들도 많죠. 뭐 객관식이면 그렇잖아요. 실제 기출도 그래서 법전형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선별해서 한 300문제 이 정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책을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일순환 때 같이 할 거고. 그래서 법전형 문제 제발 보지 마세요 해도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또 그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올해 또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해놔서 계절에 이제 뭐 자료로 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뭐 책으로 내서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뭐 부담스럽길 같긴 한데 하여간 이제 기출하고 그다음에 일순환 때 이제 법전형 기출 중에 이제 보통 법전형 문제들이 양이 많으니까 뭐 최근 3개냐 뭐 이런 식으로 책들이 나오던데 그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반 이상은 다 중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거 선별해서 책으로 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뭐 수업을 안 들으셔도 혹시나 뭐 법전형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 나중에 출간되는 요거를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최근 상변에 의미 없는 게 반 이상은 다 중복돼요. 반 이상은. 그러니까 뭐 아는 거 자꾸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 안 됐던 거, 그다음에 어려운 것들, 그다음에 정답이 약간 좀 애매한 것들,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그런 것들 계속 제가 모아놨었거든요. 그걸 출간할 테니까 그거 뭐 수업 안 들으셔도 나중에 구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문 문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지어놔서 질적으로 자꾸 줄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뭐 이제 그 선택형 대비로 이제 올해 커리큘럼은 이제 요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기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하시면서 그 책만 이제 기출 문제만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기본서를 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보시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워 나가라는 거예요. 지워 나가고. 그러니까 몇 회독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한 4, 5회독, 5회독 정도는 해야 뭐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회독은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그건 그러니까 2, 3회독 할 때는 빨리빨리 봐야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동영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빨리 듣고 그다음에 한 최소한 3회독 넘어가야 그때부터 슬슬 이제 오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상담 오면은 뭐 몇 회독 했냐 물어보는 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체진 판례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제 10회독을 해라. 그럼 10회독 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10회독 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작년 벌써 그분도 한 3년 됐는데 학원 홈페이지도 있지만 600점 맞고 와가지고 900점 1년 만에 900점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 제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이 합격하고 와서 저 보자마자 했던 얘기가 제 말대로 최신 판례 10회독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은 한 방에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방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찌됐건 시험이라는 게 뭐 경쟁률 자꾸 합격률은 자꾸 떨어지지만 일단 한 1,700명대를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시험이라는 게 실경쟁률은 한 2대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 번 회독수를 올리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뭐 저도 수험생 오래 해봤지만 쉽지는 않은데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절대량을 회독수를 올리느냐 못하느냐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변호사 시험은 리트라는 1차 단계가 걸려져서 시험 로스쿨의 학생들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 대부분 공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차이는 약간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회독수를 올려가지고 5회독, 6회독, 10회독 하면 분명히 붙는데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뭐 민법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 뭐 어떻게 해서 줄여서 시간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말고 내서 회독수를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붙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형도 뭐 암기장이든 뭐든 보고 기출 문제만 열심히 봐도 이제 충분히 한 40개 중반은 나와요. 민법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도. 어느 정도 뭐 보면은 이제 뭐 맞출 수 있고 선택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형은 내가 예를 들어서 50%를 정확하게 안다. 그럼 뭐예요? 70점 맞을 수 있단 말이죠. 70점이 뭐예요? 80점 맞을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례 기록은 안 그렇죠. 사례 기록은 50% 알아도 50점 못 맞잖아요. 왜냐면 이제 사례 기록 암기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례 기록은 또 열심히 또 자꾸 써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또 공부 방법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이질적인 걸 한꺼번에 준비해야 되니까 이 변시가 쉽지가 않은 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선택형의 포커스를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때처럼 뭐 객관식 먼저 보고 사례 따로 보고 이러면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뭐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부 방법에 그러니까 전화를 좀 둬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뭐 작년에 시험 보고 해서 했던 분들은 작년하고 똑같이 가면 큰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꿔야 돼요.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근데 엉뚱하게 바꾸면 안 되는 게 제가 올해 보니까 문제가 더군다나 어려워지니까 이 똑같은 그러니까 질문들의 경향이 그러니까 이게 뭐 교과서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은 그러니까 교수님 교과서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 보고 나면 비슷한 질문들이 매년 오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교수님 책을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보면 좋긴 한데 그걸 과연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사실 의문스럽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강의 오셨으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복습하시면서 책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8모 전까지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볼지는 이걸 다 하면은 스스로 결정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니까 뭐 모의 시험 한 3개년 거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안 봐도 되겠다 등등. 뭐 그래서 조금 부족하니까 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안 해놓고 그냥 범위를 먼저 정하려고 자꾸 하니까 고민도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못해요. 그래서 10월 모의고사 가면 한 10분 중에 한 3, 4분 이 변시 기출도 정리가 안 됐다고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근 5개만 보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딱히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책은 이제 1회 변시부터 다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다 풀어가지고 이제 공통되는 지문들을 묶어놓은 게 출제 경향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문제 같은 거 쭉 보다 보면 올해 하나 있는 건 이제 올해 처음 나온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선택형 풀 때야 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정답만 맞추면 나머지 안 봐도 되지만 공부할 때는 각 지문을 다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단 뭐 8월 달 모의고사 전까지는
이제 그 선택형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실 때 그냥 1번부터 쭉 푸는 게 아니라 기본 만기장이든 뭐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어려웠던 왜 그렇게 뭐 물론 예전부터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뭐 옛날에는 문제도 뭐 초기 기수 때는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내려오잖아요. 학교 같은데 선배가 뭐 어떻게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문제가 여러분들 뭐 영어 잘하시니까 왓이었단 말이에요. 왓. 문제가. 그래서 이 판례를 당신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저도 해설 달 때 그냥 키워드 잡아가지고 저 대법원 사이트 가서 그 뭐야 검색해서 갖다 긁어서 답을 붙이면 되는데 올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판례가 왜 이렇게 판시했는지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올해 또 사례 같은 경우 뭐예요?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판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문제가. 그리고 객관식도 해설할 때도 저도 보면 또 이제 옛날에는 그냥 판례 결론을 물었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판례 결론도 그냥 판례 지문을 그대로 해서 판례가 뭐 된다고 했는데 요거만 틀리게 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그냥 판례 긁어서 갖다 해설 담으면 되는데 올해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전반적으로 기존 기출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런 게 있죠. 근데 올해 문제들은 어려웠던 게 이런 것까지 물었고 심지어 선택형에서. 근데 사례 기록은 예전부터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알고 보면 이게 출제 경향이 보이잖아요. 모르면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선택형에서 올해 아주 어려웠던 문제들은 이제 이런 형태를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옆에서 이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험을 보게 해줘도 틀리는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문제를 많이 푸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서도 두껍고 또 선택 사례 기록을 한꺼번에 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따로따로 이제 뭐야 객관식은 객관식 문제집으로 사례는 사례 문제집으로 기록형은 기록형 문제집으로 이렇게 보니까 1년을 공부해도 작년보다 뭐 실력이 안 늘잖아요. 그게 제일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안 드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주거라고 하는데 방법 논상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변신은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변신 안 봐서 뭐 그렇게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학교 강의도 나가고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변신은 이제 방법 논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리트 봐가지고 대한민국 로스쿨 갈 정도면 수준은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인데 방법 논상의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데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자기 아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안 바꾸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제 고생만 하고 성적은 뭐 작년에 객관식 한 85개 맞았는데 올해 뭐 주거라고 했더니 뭐 89개 맞았다 이제 그 실력이 안 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 방에 아까 얘기한 대로 600점 맞은 분들은 그 맞은 이분은 그 합격기 학원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이분은 뭐 그러죠. 자기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뭐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가 보다 별표 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한 방에 900이 올라가잖아요. 그 이분이라고 뭐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경향이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합격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변호사가 돼서 뭐 변호사가 되든 공직 가셔가지고 하실 텐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할 때 이제 단어를 모르면 사전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 문장을 계속 여러 번 읽고 막 독해를 하다 보면 아 대충 이런 건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좀 유치한 비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문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단어를 만약에 모른다. 근데 뭐 책들을 막 독해하다 보니까 아 이게 책이란 뜻이구나. 그러니까 사전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문제집만 열심히 보다 보니까 뭐 책이란 이제 이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 대충 책인 것 같다.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잖아요, 추측. 그러고 있다가 근데 뭐 다른 문장 보다 보니까 부킹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또 이게 뭐야? 이제 이게 뭐 북인데 이거 뭐 책에 이것도 뭐 현재진에 이거 혼자서 막 이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막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느낀 게 질문하실 때 보면 딱 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죽어라고 했는데 실력이 안 느신 분들이 이거 그냥 사전 찾아보면 바로 나오고 이것도 사전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문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시험 볼 때야 뭐 모르는 단어면 대충 추측해가지고 해석하겠지만 공부할 때는 사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대충 추측하니까 아 책인 것 같다. 근데 뭐 다른 문장 보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앞에 이거는 분명히 책인데 뭐 이거부터가 이게 또 뭐야? 이래가지고 또 이거 한참 고민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 공부할 때 보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딱 그 현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보고 이걸 찾아보면 금방 해결될 거를 그냥 추측해가지고 아 이거 책이다. 그럼 그나마 2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조금만 바뀌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비슷한 단어인데 이것도 무슨 뜻인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주 이제 선택형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축소를 하면 기출만 봐도 충분해요. 기출만 봐도 충분히 이제 뭐 올해 같은 문제들도 최소한 민사법에 50개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출 문제집을 1번부터 막 외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내용들을 좀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그런 것들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좀 힌트를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하고 지금 경향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물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올해 특히 뭐 어려웠던 게 사례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판례가 왜 이렇게 판시했는지 의미를 묻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네가 아는 판례가 여기 적용되는지를 네가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다. 사례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례 기록이요. 그런 것들이 좀 이런 비중들이 높아지니까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중이 얼마 안 됐는데 점점 이런 비중들이 높아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CBT가 되니까 더군다나 이게 눈에 확 띄잖아요. 옛날에는 손으로 쓰니까 대충 뭉개버리면은 교수님들도 잘 안 읽거든요. 그 여러분들하고 뭐 남의 글씨 뭐 읽겠어요? 잘 안 읽는단 말이죠. 근데 CBT가 되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그 실력 차이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옛날에는 뭐 두루뭉실해갖고 편차가 별로 없었는데 저도 이제 학원에서 이제 CBT 되고 나서 이제 뭐 저기 첨삭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옛날에는 뭐 대충 써 있으니까 이제 크게 편차가 안 나는데 이제는 뭐 잘 쓴 답안하고 못 쓴 답안이 이제 성적이 이제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간극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춰가지고 이제 뭐 준비를 하실 때 나름대로 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변신은 전략만 잘 세우면 일단 뭐 로스쿨 가서 로스쿨 졸업한 정도의 수준이면 잘 선택하면은 그게 뭐 한 해 바로 못 뽑더라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면 붙으실 수 있는 충분한 시험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총 이제 민법 10회인데 총 700페이지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70페이지 정도 나갈 거예요. 70페이지. 그래서 이제 70페이지 정도 나갈 테니까 뭐 예습하실 분들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뭐 설명 안 드리는 거는 쉬워서가 아니라 뭐 특별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혹시 설명 안 드리는 질문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궁금하면 뭐 끝나고 질문하세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남들이 다 아는데 나는 모르고 반대로 남들도 다 모르는데 나는 알고 한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하는 거는 아 저 사람이 뭐 쉬워서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와서 질문하고 그럼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죠. 자, 그래서 진도를 나가 보면요. 교재가 서서 자, 이제 민법 총칙에서 거기 그 4페이지요. 권리 주체요. 뭐 서론에 그런 것들은 여기 보시고 권리 주체. 자, 맨 밑에 4번을 볼까요? 4번에 이게 단순한 조문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교 두 가지를 해놨죠. 자요. 답이 이제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고 이제 상대방이 있겠죠. 이제 상대방. 그럼 항상 대립되는 법률 관계는 다 뭐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한 사람은 계약의 유지를 주장한단 말이죠. 계약의 유지. 그래서 한 사람은 계약의 소멸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대립될 거 아니에요. 둘 다 유지를 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문제를 보세요. 사례든 기록이든 다 보면 한 사람은 이제 유지해서 뭐예요? 이행 청구를 한단 말이죠. 이행 청구. 그래서 이행해주면 뭐 문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소멸을 주장하니까 소멸은 뭐예요? 무효 취소 해제잖아요. 그래서 성립된 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무효 취소 해제란 말이죠. 무효 취소 해제. 그러니까 민사법 사례를 딱 묶어가지고 다 압축을 해보면 딱 이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례 기록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하느냐. 그럼 걔한테 이행 청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준 거 돌려받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고가 되면 이행 청구하는 거고 얘가 원고가 되면 소멸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하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니까 뭐예요? 그건 취소 사유잖아요. 취소. 그러니까 민법상 무효 사유, 취소 사유, 해제 사유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거 취소 사유야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어렵게 나오면 뭐예요? 무효, 취소, 해제 중에 뭔지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어려운 거죠. 그렇게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뭐예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적 뭐예요? 유효잖아요. 유동적 유효. 그래서 지금은 유효지만 취소하면 속은 무효. 그래서 이제 그 4번 문제에서 해설을 보시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을이 갑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취소할 거냐 추인할 거냐. 그래서 능력자가 된 다음에 1개월 이상이잖아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을 촉구. 법정으로 개정해서 예전에는 최고였는데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효과가 뭐예요?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래서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행위를 뭐예요? 추인 간주잖아요. 그러니까 확답을 발송하면은 발송된 효과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추인 간주죠. 추인 간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비교점을 보시면 무권 대리 상대방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이제 본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상대방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가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로 행위를 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을이 갑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무권 대리는 유동적 뭐예요? 무효잖아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죠. 그래서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이죠. 그래서 1개월 동안 치시고 상당 기간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줄에 만약에 상당 기간으로 객관식 나오면 그거 틀리는 거죠. 그래서 1개월이 상당 기간이지만 이건 조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 기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15조도 최고라고 했는데 개정한 거고. 자, 근데 본인이 기간 안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 발신주의는 똑같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여기는 거절 간주잖아요. 거절 간주. 그럼 일단 상대방이 최고하고 용어만 개정해서 확답을 촉구할 권리인데 여기는 그 기간이 뭐예요? 1개월 이상이죠. 그래서 1개월 이상인 거고 여기는 뭐예요? 상당 기간이잖아요. 상당 기간. 그럼 어느 게 더 긴 기간이에요? 1개월 이상이 긴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한 달씩 기다려주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왜 입법자들이 1개월이라고 했겠어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이거 뭐 이 기간 동안에 갑 측에서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추인할지 거절할지. 그러니까 이거는 미성년자 측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오래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해가지고 1개월 이상이고 여기는 그냥 상당 기간이니까 뭐 이건 상당 기간은 뭐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상당 기간이 막 1교시 되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법자들이 미성년자를 보호해 준다는 취지에서 여기는 최소한 1개월로 보장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이고 그러니까 무작정 조문 문제로 암기할 게 아니라 여기는 상당 기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또 그 사이에 갑이 발송하지 아니하면 발송하면은 발송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겠죠. 근데 발송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추인 간주, 여긴 거절 간주. 왜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유동적 유효 상태인데 이 1개월 안에 갑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건 이 유동적 상태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잖아요. 유효. 그러니까 추인 간주. 여기는 뭐예요? 그 상당 기간 정해가지고 야 보름 안에 결정해라 라고 했는데 갑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 유동적 상태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 무효가 되죠. 그래서 거절 간주. 이게 입법의도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실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조문, 뭐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뭐 항상 조문 문제는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게 대비하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 9번 가셔가지고 9번에서 뭐 대리권 남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사례에서 찾기도 어렵고,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미성년자 갑소유 부동산에 갑소유의 부동산이 있었다. 이제 법정 대리인 을이 그러니까 법정 대리니까 누구예요? 친권자 아니면 이제 후견이겠죠. 자신의 유인비를 마련, 이런 것 다 뭐예요? 대리권 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죠. 그래서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갑대리를 해가지고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그 병은 상대방.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리니까 갑이 당사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병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매매계약 효력은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효라는 거죠. 무효.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상대방은 갑을 상대로 뭐예요? 계약상 이행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상 이행을 청구하고, 그럼 갑 측에서는 뭐예요? 무권대리를 통해서 무권대리가 됐으니까 무효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무효.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건데, 그럼 뭐 무권대리로서 무효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로서 무효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뭐예요? 법정대리니까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무효 사유로서 주로 문제되는 게 강행규정 위반 무효.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잖아요. 근데 이제 민법 문제로는 뭐 강행규정 위반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뭐 나와봤자 뭐 사립학교법, 새마을금고법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위반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그다음 뭐예요? 무권대리로서 무효. 그래서 무권대리. 그다음에 뭐예요? 대리권 남용 이런 거잖아요. 대리권 남용.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기억해놔야죠. 그래서 구조를 기억해야지 어느 정도 사례 같은 거 풀 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대리는 출발점 자체가 뭐예요? 상대방이 본인한테 유권 대리를 전제로 해서 계약상 이행 청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강행 규정은 그냥 별도로 뭐 강행 규정 그만 별도로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한테는 대리권이 없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 주장하죠. 그럼 뭐예요?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뭘 입증해야 돼요? 유권 대리나 표현 대리를 입증해야죠. 유권 대리, 표현 대리.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대리할 때도 좀 정리를 하겠지만, 이제 대리인과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한테 청구하려면 순서대로, 즉 유권 대리인지, 그다음 표현 대리인지, 그다음 뭐 무권 대리 추인인지 이런 거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 구조는 뒤에서 대리에서 잡을 거고. 그래서 유권 대리,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은 주장 입증 책임이 병한테 있죠. 그래서 유권 대리다 또는 표현 대리다. 그러면 이제 갑이 마지막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리권 남용이잖아요. 대리권 남용.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아시다시피 107조에랑 단서 유추 정설이 통설 다설의 입장인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밑에 뭐 판례는 많이 보신 거잖아요. 비진의 표시가 대리인에서 이루어지고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할 때 이걸 뭐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107조에랑 단서 유추에 따라서 본인은 아무런 뭐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계약상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만약에 이 대리인이 뭐 피용자 지위도 있다. 그럼 사용자 책임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런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그게 무효라는 거잖아요. 무효. 그래서 다 지금 뭐예요?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거죠. 무효.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방은 계약의 유지를 주장하는 거고, 본인 측에서는 무효 사유인데 이게 무권 대리다 또는 대리권 남용이다. 이게 다 무효 사유잖아요. 그런 틀을 잡아놓고, 그래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한테 이행 청구할 때 본인은 이런 무효 사유들을 주장할 수 있을 거다. 그런 틀을 잡아놔야 객관식 풀 때도 바로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6페이지에 그 10번 판례 보면, 민법 766조는 불법 손배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나눴던 3년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미성년자로서 제한 능력자다. 그럼 누가 알아야 돼요?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가 알았을 때는 진행 안 하고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조문에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피해자가 미성년자다. 그럼 이제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거. 그 다음에 11번 이 카드 법률 관계는 뭐 저기 아주 중요하긴 한데, 이게 또 너무 중요하면은 뭐 다 안다고 생각해서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는 뭐 출제된 적이 없죠. 그래서 판례 2개를 기억하셔야죠. 자, 병이 카드 회사고, 그 문제대로 가면요. 그 다음에 갑이 이제 미성년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이제 법정 대리. 그러니까 친권자 없으면 후견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발급받고 가맹점 가서 샀잖아요. 그 정가맹점. 그래서 이제 이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상상도 못 하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애들 나오면 잡아놓고 막 이제 카드 엄마 아빠 사인 미조해가지고 막 카드 발급하고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뭐 사회적 문제가 돼서 이게 뭐 대한민국 모든 카드 회사가 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성년자 측에서 이거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 카드 대행 나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소멸을 주장하는 거죠. 소멸. 그럼 무효 취소 해제 중에 뭐예요? 미성년자니까 취소 사유잖아요. 무효 해제 사유는 없으니까 특별한 게.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죠. 자, 그러면 취소의 입증 책임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만 입증하면 되죠. 취소권자는. 그럼 상대방이 취소를 막으려면 뭐예요? 취소권 배제 사유잖아요.
그래서 취소권 배제 사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백구조 착오 같은 건 뒤에서 착오해서 보실 거고,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뭐예요? 취소 사유가 있다 이거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럼 막으려는 병이 취소되는 게 자기한테도 유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취소가 되죠. 근데 병은 이 취소를 보통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멸을 주장하고 얘는 유지를 주장하니까. 근데 이제 실제 2005년도 판례에서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또 카드 발급하는 직원들이 다 알았단 말이죠. 자기들이 이제 엄마 아빠 사인 위조하고 시킨 거니까. 그래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 판례는 카드 회사에서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 못해서 이게 취소가 됐죠. 취소. 그래서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141조 단서에 따라, 그러니까 취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다 뭐예요? 소급 무효. 무효는 어차피 처음부터 무효였고 취소는 법률행위 당시를 소급하고 해제는 직접 효과사에 따라 소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다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소멸하는데, 그럼 반환을 해줘야 되죠. 반환. 그럼 반환 범위는 원래 748인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측에서는 141조 단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사문역에도 유추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사문역 무효에도 유추정된단 말이죠. 그 141조 단서에서, 그래서 2000년도 판례에서는 뭐예요? 현존이익이 도대체 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현존이익.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사건 맡은 변호사들은 뭐 주장한 거예요? 얘가 뭐 가맹점 가서 물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현존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물건 돌려주겠다. 그때 대법원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의 특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의 부당이득은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데, 그래서 대법원이 뭐예요? 야, 가맹점과 미성년자의 법률 관계는 이건 유효야. 취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가맹점에 산 물건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취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한 거예요? 돈이 안 나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맹점은 이제 미성년자한테 물건 주고 카드 회사로부터 돈 받았죠. 그러면 이제 결제일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카드 회사에게. 근데 카드 회사는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 대금에 뭐예요? 면제받은 이득이다. 그래서 미성년자 측에서는 카드 대금이 안 나갔으니까 면제받은 이득이고, 이거 뭐예요? 금전상 이득이잖아요. 자, 금전상 이득. 돈이 안 나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민법상의 이념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전상 이득은 자 뭐예요? 현존 추정.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일반 법리죠.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된다는 법리하고, 그다음 뭐가 대립돼요? 미성년자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제한능력자 절대보호.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 이념이 충돌했단 말이죠.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보호해 주는 김에 화끈하게 이것까지 현존 추정 안 된다고 해가지고 화끈하게 보호해 주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대법은 뭐예요? 아무리 미성년자를 보호해 줘도 현존 추정된다는 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이라는 법리를 깨면서까지는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면제받은 이익이고 현존 추정된다. 판례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판례 비판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판례 타당성을 변론을 하고 판례가 왜 이런 입장을 취했는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즘 그런 거 물어본다고요. 옛날에는 현존 추정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는. 그래서 왜 판례가 이렇게 판시를 했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그걸 혼자 책 봐갖고는 뭐 여러분이 10년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판례가 그런 입장에서 지금 두 가지 이념이 충돌되는데,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서는 비판하는 견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우리 입법자들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거니까 보호해주는 김에 그냥 금전상 이득이지만 현존 추정 안 된다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런 견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에서 그런 걸 묻는 거죠. 근데 판례를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를 아무리 보호해줘도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된다는 건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인데, 이걸 깨면서까지 미성년자는 보호 안 해줄 거야. 이게 이제 판례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례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죠. 현존 추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2005년도 판례고.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뭐예요? 이건 빨리 진행돼서 2005년도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다른 카드회사 사건은 고등법원에 가 있었단 말이죠. 고등법원에. 그래서 고등법원 사건을 맡은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보니까 뭐 힌트를 얻었잖아요. 이게 유효니까는 미성년자가 산 물건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걸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이거 취소하겠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등법원 판사님들이 뭐예요? 이걸 왜 지금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이걸 실공방으로 각하시켰잖아요. 실공방으로 각하시킨 판례, 그 오른쪽 관련 판례예요. 그래서 실공방으로 각하시켰죠. 2심에서.
이거 왜 2심에서 주장하느냐. 그래서 이제 상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건 실공방이 아니다. 2005년도 판례가 나오니까 변호사가 그걸 보고 이걸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공방하면 안 된다. 다시 판단해라. 그래서 돌려보냈잖아요. 파기해서. 그래서 파기해서 돌려보냈더니 그럼 이게 취소가 된 거냐. 뭐 판례가 뭐로 본 거예요? 처분 허락 받은 재산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 허락 받은 재산을 본 거죠. 그게 이제 2007년도 오른쪽 위에 있는 판례잖아요. 그래서 판례 사안 보면 그 미성년자가 그 당시 20세 성년자니까 뭐 19세 몇 개월이어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성년자가 될 때였고 아르바이트에서 뭐야 한 달에 60만 원씩 벌었단 말이에요. 한 달에. 그래서 그 판례 보면 뒤에 카드 명세서가 다 나오는데 한 달에 결제된 대금이 60만 원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짜리 사가지고 할부로 3개월 끊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한 달에 결제되는 금액이 60을 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분 허락 받은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처분 허락 받은 재산을 뭐 현금을 찾아 쓰든 카드 대금을 결제하든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처분 허락 받은 재산이어서 결국 뭐예요?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뭐 신의 측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행행위로서 이제 정측에서 뭘 주장한 거예요? 얘가 성년자인 것처럼 와가지고 카드로 물건 사놓고 취소하는 건 금반원 위반 아니냐고 했는데 판례가 금반원 위반은 아니다. 다만 그럼 취소가 된 거냐? 그게 아니라 처분 허락 받은 재산에서 취소가 안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사례로 나오면 첫 번째 금반원 위반인지 여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처분 허락 받은 재산인지 여부 맞죠. 그래서 결국은 취소가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중요한 사례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객관식에서 결론만 외우실 게 아니라 이렇게 목차 쟁점들을 쪼개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쟁점들은. 그래서 판례를 확인해 볼까요? 11번 1번 해설 첫 번째 해설 보시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거래하다가 이용 계약을 취소 이거잖아요. 신용카드 이용 계약 그 회사와 관계해서 취소할 때 현존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죠. 141조 단서에 따라서 이용 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회원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은 무관하게 유효 손소 이거잖아요. 매매 유효하고 그다음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 계약도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카드 발행인이 가맹점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별개로 가맹점 계약이니까 유효죠. 따라서 밑줄 친 부분 카드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지급으로서 카드 회원 미성년자는 뭐예요?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런 것들 키워드로 외워둬야죠. 면제받는 이익 이런 거 동감시시고 외워둬야 돼요. 자, 우리가 주관식 답안은 우리가 뭐 시소설을 창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한 쟁점에 대해서 기존 판례 학설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단어 자체를 만들면 안 돼요. 절대로. 판례 문장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외워두니까는 문장 만들어서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대충 읽어보면 두루뭉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워딩을 못 쓰는구나. 그럼 점수가 안 나가죠. 근데 옛날에는 손으로 쓰니까 대충 쓰면 나왔는데 요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CBT 때문에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면제받는 이익 이런 거 지금부터 자꾸 외워야죠. 그래서 뭐예요? 금전상 이득으로서 여기잖아요. 현존 추정된다. 그러니까 판례가 이것까지 봐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 판례가 선고되니까 자 오른쪽에 관련 판례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2005년도 판례 선고되니까 이 사건이 이제 2심에 가 있었는데 2심 사건 맡은 변호사가 그럼 이거 가맹 조건도 취소할래 이랬다니까 판례가 이제 2심 판사가 뭐예요? 이거 실공방이다. 그래서 올라간 판례가 관련 판례예요. 자,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사건에서 항소심에 이르러서 동일 쟁점의 대법원 첫 판결 그게 좀 전에 읽었던 2005년도 판결이죠. 선고되니까 취지를 토대로 가맹점과의 계약 취소를 주장을 새로 제출했을 때 이 2000년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실공방어 민소에서 보신 대로 이제 악의 중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과실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권 같은 거, 해제권 이런 것, 상기권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 시기에 늦었다고 안 보잖아요. 그래서 위 주장이 고의 중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되었거나 등등의 중과실이 있거나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봐라. 이거 실공방 아니야. 라고 해서 파기해서 돌려보낸 판례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온 게 바로 위에 있는 2007년도 판례죠. 자, 그럼 왼쪽 편에 가셔가지고 판례 번호 뒤에 자 행위 문역자 제도의 취지가 뭐예요? 거래 안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역자 보호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거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문역자를 보호하고자 함의 근본적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거래안전제도다. 왜냐면 이제 뭐 저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요즘은 뭐 저기 덩치가 크니까 얘가 미성년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안전 때문에 미성년자 뭐 등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입법 취지가 뭐예요? 지금 보신 대로 이거는 거래안전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취소하면은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 보호, 지금 제한능력자로 바꿨죠. 제한능력자 보호가 근본적 입법 취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뭐예요? 금반원 얘기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많은 판례들이 나오죠. 선행위가 있고, 그래서 그와 이제 모순되는 후행위가 있다. 그래서 후행위가 있을 때, 근데 선행위가 뭐예요? 강행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이면 무효잖아요.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제 선행위가 무효인데, 그럼 이와 모순되는 후행위가 오히려 적법한 거잖아요. 후행위가 적법한 거죠. 모순되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금반원이란 이유로 금반원이라고 배척하면 어떻게 돼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행위가 그대로 살아있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하고 가만히 있으면 야 무효야 이렇게 하는데 그와 모순되는 적법 주장하면은 야 이거 금반원이야. 그럼 이게 살아있으면 다 강행법규 이렇게 잠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행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일 때는 후행위가 적법하니까 금반원 위반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대로 뭐예요? 제한능력,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다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닌 것처럼 와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로 이제 물건을 사고 나중에 와서 미성년자니까 취소하겠어. 이거는 뭐예요? 금반원 위반이 아니다 이거죠. 그게 이제 판결지 1번 부분이고. 그래서 밑줄 밑에 이제 가맹점이 신용구매 계약 체결할 당시 얘가 법대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가지고 취소하지 아니냐고 신뢰했더라도 이 신뢰가 뭐예요? 보호 가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 줄 동의를 요하는 것은 오른쪽에 강행 규정이죠.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잖아요. 따라서 오른쪽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만약에 신의 측 금반원 위반으로 배척하면은 오히려 강행 규정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실현시켜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법대 동의 없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제 법대 동의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 자체는 신의측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가면 신의측 위반인지 여부 아니다 쓰고 그럼 이제 취소가 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결지 이번에 처분 허락받은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명시 묵시 불문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판결지 3번에 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래서 그 판결 4번 바로 위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용역 구매한 다음에 사후 결제나 현금 구매 똑같다라는 거죠. 방식의 차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판결 4번에 그 당시 20세가 성년자일 때죠. 19세 넘은 미성년자가 월소득 범위 안에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해서 뭐예요? 묵시적 처분 허락. 그런 걸 동그라미 쳐놔야죠.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은 신의측 위반이 아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묵시적 처분 허락. 그럼 키워드를 알면 목차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사례 문제 풀 때도. 그래서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다고 봐서 결국은 뭐예요? 처분 허락 받은 재산으로 봐서 취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 신의측 위반이니까 취소 안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이제 그렇게 푸는 거예요. 객관식 뭐 다 외우실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는 뭐 저기 예전부터 그랬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그러니까 저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는 나중에 진모드 제가 이제 정답률 같은 거 체크해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정답률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만 물으면 대부분 맞추는데 조금만 바꿔서 그 취지를 물으면 많이 틀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에 이제 부재와 실종은 사실 뭐 객관식으로도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의할 때 실종 선고 요 판례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민소와도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부재자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예요? 을에 최후 소식이 있었단 말이죠. 최후 소식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실종 기간 5년이죠. 5년. 그래서 최후 소식으로부터 여기가 이제 5년. 그럼 여기가 이제 실종 기간 만료시죠. 실종 기간 이제 만료시.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어떻게 돼요? 실종 선고를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종 선고를 신청하죠. 그 법원에서 이제 공시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실종 선고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실종 선고 재판을 하죠. 그럼 재판이니까 이것도 확정이 되면 그러면 사망 간주 시점이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뭐예요? 실종기간 만료시로 소급해서 사망 간주잖아요. 추정이 아니라 간주. 그러니까
실종 선고만 간주고 다 추정이잖아요. 동시 사망 추정, 인정 사망 추정이죠. 그런 거 뭐 객관식으로. 그래서 사망 간주가 되잖아요. 다만 사망 간주의 효과와 실종 기간 만료시고 이 효과는 실종 선고 재판 확정 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을 상대로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판례가 두 개 다 있죠. 을을 상대로 갑이 소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판례가 두 개인데 재판이 진행되다가 실종 선고 재판 나기 전에 여기서 확정된 판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행되는 도중에 재판이 확정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유효인 판결이다 이거죠. 그래서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돼서 날짜를 따져보니까는 만료시가 여기니까 이게 재소전 사망으로 무효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인 판결이다.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재소전 사망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이 아니다. 그래서 재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무효잖아요. 근데 무효가 아니고 유효가 된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실종 선고 재판 확정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사람 취급하니까. 그 다음 이 밑에 거는 뭐예요? 이거는 소송 절차의 중단 수계 문제죠. 소송 절차 중단 중에 사망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중단 수계의 문제로 가지 무효가 아니다 이거죠. 무효인 판결이면은 뭐 중단 수계가 아니잖아요. 수계는 유효인 판결을 이어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판례 두 개를 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2번에 해설해 보시면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 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아서 재산관리인이 대리인 소재기에서 소송 도중에 부재자 실종 선고 확정되어서 소재기 시점 이전으로 사망 간주되더라도 실종 선고 효력이 발생, 언제 발생해요?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돼야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만료된 실종자로도 당능 상실하는 건 아니죠. 민소에서 또 강조하겠지만 당사자는 이게 능력인지 적격인지 그 주소를 잘 써야 되잖아요. 특히 살해했을 때도.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당능의 문제잖아요. 상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때 중단되어서 상속인 수계, 밑에 판례죠. 그래서 중단 수계 문제예요. 따라서 소급해서 당능 없는 자가 사망한 자를 없는 사망자로 해서 무효냐?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 동지 판례는 위에 거 이미 확정됐단 말이죠. 그 뭐예요? 유효인 판결이니까 기판력 발생하죠. 그래서 앞에 놓은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유효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발생한다. 따라서 판결이 해제 조건부 선고됐다는 특별한 서식이 없는 한 재심이나 추한항소로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에 반한 주장 못하죠. 따라서 실종자를 당사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실종 선고 판결이 또 확정돼 가지고 간주 시점이 소재기선으로 소급하더라도 소급해서 당능 없는 무효인 판결이냐? 아니다. 그냥 유효인 판결이죠. 그럼 상속인들한테 효력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갑은 뭐예요? 의뢰 상속인들 찾아가지고 이게 뭐 상속되는 소송이라면 승계집행을 받아가지고 상속인들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죠. 그럼 사례로 나오면 이제 요 위에 거 낸 다음에 갑이 승계집행문 받아가지고 의뢰 상속인들에게 상속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집행법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유효인 판결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형태로 뭐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판례가 이 내가 출제한 문제에 적용되는 걸 니네가 알고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올해 좀 많아서 좀 사례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매년 있었는데 그 비중이 좀 많아질 뿐이죠.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쉴 때는 항상 15분 쉴 테니까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자 1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죠.